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조정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소설을 쓰고 싶어 문예창작과에 진학했지만 번번이 신춘문예 최종에서 탈락하다 보니 글쓰기는 뒤로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토록 좋아했던 글쓰기를 접어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맞벌이 부부로 살다 보니 우울이 왔고, 그래서 일기 쓰기를 시작으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렇게 잠자던 능력을 깨웠더니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조정아 작가는 어떻게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했을까요? 직장 생활과 작가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50에 접어들면서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다는 꿈 많은 조정아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25년 차 직장인이면서 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애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펜을 놓고 지내다가 쇼핑 중독에 어느 날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반성으로 쓴 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글을 다시 쓰게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셨습니까? 일기 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제가 글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은 지자체 공모전이라든지 진짜로 작은 상금의 공모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다 이제 수상을 한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조금 수상하는 어떤 작품들이 몇 개가 있고 해서 제가 좀 자신감이 붙었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썼던 완성시킨 희곡을 제가 부산일보에 냈어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최종심 2편에서 이제 올라갔지만 떨어졌는데, 제가 좀 낙심은 했지만 그래도 최종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에 뭐 이렇게 우울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엿본 것 같아서 네. 다른 글을 좀 더 열심히 써봐야겠다고 맹세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 최종심 심사위원장님이셨던 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분이 당신 글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뭔가 미흡하고 구성도 되게 엉망인데 해서 제가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체 연극계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작품에 되게 힘이 있어. 대사빨이 너무 좋으네. 그리고 캐릭터를 보는 눈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게 좋은 말로. 근데 이제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분이 원석을 좀 알아보셨군요. 근데 또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네. 이제 하성행궁 정조대왕이랑 관련이 있는 수원에서 뮤지컬을 의뢰를 받았던 상황인데, 제가 썼던 그 희곡이 정조대왕의 그런 약간 인간적 고뇌를 그린 약간 그런 희곡이어서, 그분이 자기가 의뢰받았고 그쪽에서 작품도 선정이 돼서 뭔가 이렇게 당선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품으로 연출하기가 뭔가가 좀 안 맞았었나 봐요. 그분이 그 작품으로 자기가 좀 쓰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죠.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제가 뭐 허락이라고 하긴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케이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녹록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제 작품이 무대 위에 올라간다는 생각만으로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냈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쓴 작품인데, 시나리오인데, 막 또 이제 수정 작업도 들어오고 했을 텐데, 글이 술술 그동안에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게 있으니까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글이 정말 술술 나오는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게 힘든지. 저 되게 빨리빨리 22일 동안 7번 수정할 정도로, 근데 거의 수정이 개작 수준일 정도로 되게 확 뜯어 고쳤거든요. 그때 제가 보니까 약간 빙의가 된 것처럼 그동안 되게 눌러온 게, 그동안 글을 못 쓴 걸 한풀이 하듯이 되게 정말 잘 써지고 너무 즐겁게 썼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때 되게 희열을 느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작품을 쓰더라도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게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대형 사극 뮤지컬이다 보니 근데 이제 2년 후 정도인가 후에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렸던 캐릭터들이 제가 썼던 대사를 내뱉으면서 연기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너무 벅찼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작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작품이 성공적이었잖아요. 네네. 대형 뮤지컬로 네네. 무대에 올려줬으니까. 네. 계속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 이후에 제가 뭔가 극성 있는 장르가 맞다라는 생각을 소설보다 오히려 이게 맞나 싶어서 희곡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예종 입학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네. 했는데 직장인이고 좀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힘들겠더라고요. 한예종은 입학하면 이렇게 같이 조별 어떤 그런 그룹 작업이 되게 많고 해서 그래서 조금 차선책으로 택한 게 어차피 비슷한 극성이니까 드라마를 배워야겠다 해서 방송작가교육원으로 약간 전향을 해서 그쪽에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고. 네.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은 잘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약간 네. 경험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빠인 영화감독 조정래 감독하고 이제 귀향을 함께 하셨는데 오빠랑 작업은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오빠 측에서 오퍼를 했죠. 약간 먼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기양은 어쨌거나 여성 영화인 부분이잖아요.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성이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시각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성적인 어떤 감수성. 저희 오빠는 남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섬세한 편이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여성적 면모를 좀 더 두르고, 그다음에 좀 글을 잘 쓰는 편입니다. 저희 오빠도. 근데 어쨌거나 뭔가 사투리라든지 대사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배우고 한 저한테 오히려 일임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네. 초안은 저희 오빠가 썼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각색을 이제 각색을 하신 거거든요. 거군요. 네. 참 이 작품이 350만이나 네네네. 들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뭐 1000만 영화도 요즘 나옵니다만 또 그런 영화랑 스케일이 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펀딩으로 제작을 한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네. 제작비가 없어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된 영화여서 사실 손익분기점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게 아마 20만 넘어도 손익분기점을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350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네. 저희 영화의 어떤 인풋 대비 정말 대박난 영화였는데 이제 이 영화의 성격을 갖고서 대박을 났네 안 났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많이 알려졌고 저희 의도대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면에서 되게 고마운 그렇죠. 영화죠.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네. 또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죠. 오빠는 영화 감독, 또 동생은 또 시나리오 작가. 참 이 남매가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 닮으셨어요? 저희 네. 아버지가 사실은 좀 소양이 예술적 소양이 있으신 분이시고 네. 글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사진도 배움은 그렇게 길지 않으시지만 머리가 되게 똑똑하세요. 공부 노량진에서 같이 했는데 한 방에 동차 합격을 하셨거든요. 야, 네. 그러면 딸은 공무원 시험, 아빠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해서, 봐서 네, 둘이 동시에 또 합격. 한 12년 정도 개업해서 잘 벌어먹고.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재능도 많으시지만은 다 생활력도 굉장히 좀 강하신 사실은 저희 분이네요. 3남매가 생활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시골에서 시골치고는 네. 못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 이후에 저희 집이 약간 좀 망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려워지고 보통 이제 좀 약간 가난해지면 아이들이 빨리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철이 네. 되게 늦게 들었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촌에서 경상도 아저씨들이 부모님이 아들 영화시키고 딸 문학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그렇죠. 철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한테 되게 뭔가 되게 많이 오픈된 분이시긴 한데 네.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많이 허용해 준 자유 속에서 그 자유를 저희가 되게
잘 누리기만 했지 뭔가 책임지지 못한 친구들이었는데 뭔가 힘들게 살고 사회를 겪다 보니까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받은 느낌은 이제 이틀 동안 같이 이렇게 만나 얘기하면서 받은 느낌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하고 네. 그런 분이란 느낌 받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도 어느 정도 좀 이름을 날리고 이제 공사라는 직장, 안정된 직장도 있고 또 탄탄한 가정도 있는데 거기서도 만족하신 게 아니라 또 공부를 하셨어요, 다시. 네네. 시작을 하셨어요. 네. 심리학 공부를 왜 시작을 하셨는지.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조금 아픈 그런 또 약간 사연이 있는데, 기양 영화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기양이 아마 이제 제작 초기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개봉을 하고 개봉 이후에 이제 마무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양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지만 공격도 되게 많이 받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공인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던 친구 그 분이랑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막구에서 약간 되게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소시민으로 살던 사람이 그런 되게 막 편파적이고 되게 공격적인 댓글 보고 되게 놀란 부분이 많았거든요. 연예인들이 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와중에 제가 또 이제 책을 욕심낸다고 책을 썼던 게 범죄의 탄생인데 그 부분도 약간 범죄를 다루면서 좀 우울한 소재였고 당시에 또 저희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양육을 하시다가 저희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유방암 투병을 하게 되시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멘붕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울감이 있는 정도였으면 제가 괜찮았을 텐데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서 공황장애 같은 숨 막히는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갔더니 정신의학과 쪽으로 가보라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만빵이어서 스트레스가 폭주하고 이게 뭔가 이런 상황들이 트리거가 돼서 당신을 지금 되게 힘들게 한 거라고. 정신적으로 이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네요.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가려는 시점에. 그때 제가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고 제가 가졌던 원래 내향적이고 숙기 없고 그다음에 겁이 많은 어떤 이런 기질 앤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외부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니까 저를 되게 아프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덜 마음적으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해보자. 살라고. 저 갑자기 되게 이 증상이 있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아서 뭐 공항에서도 있었고 극장에서도 있었고 지하철 그 안내 부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객들한테 안내하는 그쪽 안에서도 이 숨막힘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심리 공부를 해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자 해서 자격증까지.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사이버 대학.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대학은 제가 가지는 못하니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도 배우고. 그래서 또 자격증을 임상심리사 따시고 직업 상담사 따시고. 네네네. 중간에 뭐 상담 관련된 사회복지사 공부도 지금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땄고요. 뭐 자격증 따는 게 취미신 것 같아요. 살짝 그런 것도 없죠. 저희 아버지 닮아서. 공부를 잘하시나 봐요, 원래. 아니 좀 외우는 거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사실 저는 심리학 공부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일천하고 원래 심리학부도 더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야 뭐 자격증 공부인데 언젠가는 저는 저도 대학원에서 한번 석사 과정을 밟을 정도로 이쪽 공부가 되게 매력적인 분야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심리학 공부하고 이 덕에 이 책이 혹시 나오게 된 건가요? 보니까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호구의 탄생. 호구의 탄생. 호구라는 게 그저 어수룩해가지고 좀 이용해 먹기 쉬운 그런 사람 보통 호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은 또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제가 또 이런 심리학 관련된 거를 쓰다 보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험이 일천하고 지식이 얕지만 제가 느꼈던 어떤 이 호구의 탄생은 약간 스토리텔링 어떤 상황별로 이
마음의 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병을 얻고 악화가 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왜 호구에 주목을 하셨는지. 제가 호구여서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이 책을 내고 네. 제가 주변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거나 이제 아니면 구매해서 보신 분들이 내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호구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네네. 사실은 호구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사실은 되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긴 해요. 이 책 안에서도.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호구로 안 여겨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행동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어떤 지침을 내리는 부분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호구 대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 보통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선을 긋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그 선은 자기가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넘어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선을 애매하게 긋거나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을 긋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야 돼요. 자기 취향, 호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나의 영린이 무엇이고 그러면은 선을 긋기가 편하거든요. 이 정도에 넘어오면 나는 이 사람은 이 정도 넘어왔을 때 허용이 가능하지만 요만큼 또 허용하고 싶지 않은 어떤 선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은 넘어와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이다가. 근데 이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뭐 괜찮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되게 불쾌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참게 되면 또 병이 되는 거고. 저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화내기는 그런 상황인데 애매한 상황인데 네. 본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럴 때는 그게 나를 이해하고 제대로 먼저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그럼 선을 넘어오면 화를 내야 되는 거죠. 화를 내야 되죠. 제가 약간 항상 하는 말이 약간 등가의 법칙, 그러니까 너무 속물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감정에는 감정, 상황에는 상황을 맞대응을 하고 미러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화를 내면은 이게 좀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방법도 좀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할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근데 이게 참고 하다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왜 갑자기 이래 항상 이랬는데 너 갑자기 왜 화를 지금에서야 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허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이즈로 화를 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돌려줘야 되고 이 한 번의 행동이 근데 다음에 행동에 연쇄 반응이 있어서 내가 지금 했던 행동이 다음 저의 행동을 다시 부르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하도 내본 사람이 낸다라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참았다. 한 번에 내지 말고 네네네. 그때 적절하게 그때 화를 적절하게 내라.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조정호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또 그래서 고민 상담들 동료들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렇게 막 전문적인 어떤 상담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저한테 다가오는 후배들한테 나름 인기 있는 선배인 거 보니 약간 저는 약간 공감형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하는 타입이고 제 말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나 제가 내렸던 어떤 그런 상식적인 판단들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고 근데 선택은 항상 너의 몫이라고 얘기는 제가 해요. 네. 이제 조정호 작가님 이제 50대가 되셨나요? 지금 49인데 옛날 나이로 50. 이제 50대가 곧 되시는데 직장 생활 또 글 쓰는 일 또 가정 생활 다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며 살지는 않을까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하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직장에서도 뭔가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창작 활동에도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제가 사람인 이상 되게 미흡하고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는 바로 전문 기관을 찾아갑니다. 글이 부족하면 작가 네. 요원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직장에서 뭔가 뭐 HRD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한 거를 맡게 된다면 농사 관련된 학원을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좀 그다음에 뭐 글에 필요한 부분인데 상담 뭐 심리 이런 쪽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유로 공부를 했겠지만 또 뭐 상담 심리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좀 약간 몸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타입인 것 같아요. 글뿐만 아니라 직장 관련 일에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네, 하시는군요. 네. 농사도 제가 1차까지는 합격은 했는데 네. 조금 좀 바빠서 이제 조금 손 놨지만 나중에도 농사 자격증도 따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습니다. 좀. 네. 방송 들으시면서 이 조정아 작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밥벌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채찍질을 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IMF라는 되게 시기가 엄청난 충격이고 그때 저희 가세가 좀 기울었던 부분이 훅 꺾였던 부분이어서 뭔가 항상 이게 강박증일지 모르겠지만 쟁여야 된다 나한테. 글의 소재도 쟁여야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메모를 하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은퇴 이후에도 나의 이막 인생을 위해서는 지금 몸이 젊고 한시라도 젊고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뭔가를 배움으로써 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언니는 저한테 강박증이야 라고 하는데 이 강박증이 저를 되게 괴롭히면 이건 되게 병적인 그런 부분이겠지만 저를 되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삶을 좀 활기차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강박증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정아 작가님이 새로운 드라마를 구상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여성 형사 반장 이야기인데요. 실제 약간 실존 인물이세요. 이분이 박미옥 반장님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형사 반장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연찮게 기사로 접했는데 되게 매력적인 이 부분이 왜냐면 사실은 공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공조직 중에서도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복을 입는 그런 직군에서 여성이 여초가 아니라 남초 그런 직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여성 형사 반장으로 성장을 하는 어떤 부분. 근데 제가 또 그게 약간은 익숙한 범죄 이름 파트에서 네. 요거를 연계를 지어가지고 좀 뭔가 여성 형사의 성장 이야기 이런 형태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 직장은 사실 서울교통공사니까 그 지하철하고 관련된 드라마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더 예. 제약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현직자니까. 네. 근데 하고 싶은 제가 구상한 어떤 부분이 있긴 해요. 약간 저희 여러 어떤 직군의 분들이 근무를 해요. 기관사님, 영무원, 지하철 보안관님들도 계시고 청소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약간 이분들이 되게 그리고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타인과 타인들이 그냥 쓱 만나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되게 많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그널처럼 드라마 시그널처럼 저는 현실과 과거로 좀 약간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어요. 혹시 남영역하고 용산역 사이에 이렇게 쓱 지나갈 때 기차역 안에서 불이 살짝 꺼지는 현상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많이 타는데 불이 그러세요? 꺼지나요? 이게 정확한 그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그쯤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때 딱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어떤 뭔가로 딱 구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 말 되네요. 네, 조금.
그러네요. 네. 지하철에서 뭔가 스위치가 깜빡하면서 네, 네. 이제 시대를 넘나드는 네. 거네요. 근데 이게 스릴러여가지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범죄가 막 난무하는 지하철이라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시니까 네. 지하철은 좀 안전하다. 퇴직해서 쓰는 걸로. 네. 퇴직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정년이 몇 살까지인가요? 60세까지입니다. 정년 하실 겁니까? 정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선은. 예. 네. 근데 그 전에 뭐 보통 파이어족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에 다니는 게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 24년 정도 재직을 하다 보면 뭔가 내 생활에 되게 엄청난 어떤 일부분이 돼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맺은 인간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서 뭔가 뼈를 묻어야 된다는 이런 되게 모범적인 답안을 우선은 제시는 해드리고 그 와중에도 저는 네. 글도 쓰고 상담 공부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요새 꿈이 없다는 10대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 엄마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꿈을 많이 키웠을 것 같은데 우리 조정아 작가님은 지금 50대지만 아직도 지금 꿈꾸시는 것 같아요. 꿈이 뭔가요? 네네, 계속. 네. 네. 이게 사실은 계속 꿈을 꿀 수 있다면 청춘이라고 그 누구의 시지? 사무엘 울만인가? 청춘이란 시에 나오잖아요. 네. 나이듦이라는 게 이제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상태인 거라고. 근데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게 이게 저희 아버지의 태도, 삶을 보는 태도. 아버지도 지금 계속 74세신데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세요. 지금도 어제도 복지관 가서 그림 배우시고 이런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배우는 게 새로운 거를 익히는 게 되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작가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제 종착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고자 계속 노력할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뭐 생계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봉사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심리 상담 쪽이더라고요. 봉사도 네.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예. 제가 그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할 일이 끝이 없네요. 재밌어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조정아 작가였습니다.